자, 우리 삼순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또 그 오후 되니까 그래도 좀 날씨가 오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강요하기. 자, 우리 그래도 이제 뭐 새롭게 전달드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첫 강의이기 때문에 OT 간단하게 하고요. 바로 이제 그 오늘 모의고사 해설부터 시작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실까요? 자, 주말반이랑 그 월요 영상반 동일하고요.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그래서 이제 그 앞 페이지 보시면요. 그 담당 밑으로 넘어가시고 일정 보도록 할게요. 일정 보시면 6월 26일, 그 다음에 월요 영상반은 6월 27일 이렇게 양일 개강해서 총 6회 6주 동안, 그러니까 6주 동안 12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우리가 이제 빨리 시작해서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낫기 때문에 9시에 시작해서, 근데 이제 끝나는 시간은 제가 넉넉하게 6시로 잡았거든요. 6시를 절대 넘기지 않을 겁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넘길게요. 근데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예외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자, 넘어가시고. 그 주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모의고사를 이제 2번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설지, 이렇게 자료 중심으로 나가고요. 부교재는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챙겨오실 것 같긴 한데 법전이랑 특히 여러분들 이 수험서 요거 이제 가지고 오시고, 이제 시간이 되시면 어차피 제가 이제 그 실사판 자료 통해 가지고 잭노랑 번호 주제 순서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잭노 포함해 가지고 수험서 1회독을 하긴 하는데 마지막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같이 책을 넘기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해당 주차별로 일정하게 그 쟁점을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순환이랑 조금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2기 때는 여러분들께 이제 한 번씩은 정밀 점삭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3기 때는 모의고사를 2번 보기 때문에 그 150점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들어오는 답안지만 해도 1000부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 번씩 기회를 다 드리고 싶은데, 이게 배분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다른 일 하면서 30분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첨삭을.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거면 차라리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분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고유번호로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랜덤으로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답안지 샘플로 제가 보고 첨삭 진행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채점평 쓰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점만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 이제 답안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3기 때는 이제 가급적이면 여기 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제가 끝나고 여기 한 8시 반? 9시? 이때까지는 400일을 계속 있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끝나고 질문 있으시면 오시고요. 아니 좀 많이 늦어질 것 같다 하시면 식사하시고 오세요. 답안지 들고 오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 내시기에 좀 힘드시면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봐드릴 테니 그렇게 피드백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혹시 카페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급적 가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강의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삼순환 때는 이제 6월달 뭐 변시 모의 이런 건 다 다뤄드릴 텐데 8월달 변모 이런 거는 제가 막 그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드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자료를 문제 자체를 이제 바로 올려드리기는 힘들지만 그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자료 공유를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귀찮아서 아직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가급적 하시는 걸로 권해드리고,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삼순환 이제 강의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제 모의고사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지금쯤 되면은 이제 정말 연습, 훈련, 트레이닝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과정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의 특성상. 그래서 3기 때 이제 매주 진도별로 제가 앞에는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점검위를 하긴 했는데 한 5주차, 6주차까지만 가도 완성됐다. 내가 뭐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한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되게 의문을 많이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직도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기간이고 충분히 아직 시간은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 선생님 속편한 그 소리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시험 한 2주 남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보니까 한 30일 깨지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긴 했는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최대 많이 하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쟁점 정리미 남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매주 진도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 확실히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에 포함해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사례라든지 판례는 이제 가급적 모두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강의 진행 순서 보시면요. 1교시 75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휴식 30분, 그 다음에 75분,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이제 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바로 휴식 취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이렇게 수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모의고사는 이제 150점 모의고사 오늘 보셨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5번 더 할 겁니다. 5번 더 할 거고, 그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진도별로, 진도 제가 뒤에 명시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전범위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의시험 해설 및 내용 정리 나와 있는데 실사판 자료 기초로 해서 모의시험 해설 이후에는 이제 내용 정리 할 거고요. 요거는 제가 보시는 방법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중요도를 강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실사판 자료를 언제부터 썼냐면요. 2018년도부터 썼어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썼는데 이제 작년까지 여러분들이랑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거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자료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연기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제가 진도별로 배치를 다시 해서 나눠드릴 뿐이에요. 실사판 자료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에서는 이 사례, 이 판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만약에 기억 안 나시면 한 번 더 보세요. 요거예요, 요거. 새로운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나 이제 좀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모의고사 횟수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제가 이제 좀 빡빡하게 드린다 하더라도 모든 게 커버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모의고사에서 요거는 한 번쯤 꼭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작년에 구제이익이 그래요. 작년에 구제이익 이런 게.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죠. 근로기준법 30조 4항으로 지금 개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무조건 특이급이에요, 노동법에서. 왜냐하면 그 과거에 일단 기출문제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미 기출됐고, 한 번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겼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심지어는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만장일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해서 이제 원래는 특이급이어서 제가 이게 마지막 모의고사 때 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됐네.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서 저는 형량을 좀 한 거죠.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요거를 써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말까. 시험장 법전에는 없을 텐데 근데 개정은 됐고 약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거 나와도 할 말 없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실사판 자료 다 넣고 해설지도 드리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시험장 딱 갔는데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빼고 대신 다른 중요한 쟁점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물론 이제 그거를 몰라서 못 썼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셨고 쓰기는 쓰셨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쉬움이 좀 적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실사판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셨던 분들은 자신 있게 쓰시고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그렇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도별로 사례랑 자료 이거 다 이렇게 드리긴 할 건데 여기에 이제 웬만하면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분량이 뭐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새로운 내용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 보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다 보고 그래도 이거는 꼭 보셔야 된다. 이거 제가 다 체크해 드릴 테니까 진짜 그거라도 꼭 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중요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 하고 보시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강의 진도와 모의시험 진도는 동일한데 실사판으로 정리하는 진도는 조금 늦어요. 그래서 6주 동안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진도가 이제 이원화돼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주 모의시험 진도에서 일부 쟁점은 짜잘한 쟁점 같은 거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강의 진도표 보시면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셨는데 우리 첫 주차 인사 징계 파트 전범이 다 들어가고요. 다음 주에도 인사 징계 파트부터 시작이에요. 전직부터 시작인데 오늘 전직 문제 나왔으니까 그럼 전직 빼고 이제 나머지 안 나온 것들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주차까지는 진도별, 그 다음에 이제 5주차, 6주차는 이제 나눠가지고 전범인데
그 1교시는 개별법, 그 다음에 2교시는 집단법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일정 보도록 할게요. 그 리얼 실전 모의고사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필수적으로 꼭 문제를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보실 수 있어요. 그냥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학원에 공식적으로 이제 그 문의를 드린 건 아닌데 이게 그 공식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자료 자체를 완전히 똑같이 카페에 올릴 수 있는지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널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학원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실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꼭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그 강의 후반부쯤에 공유를 좀 해드릴 테니 가급적이면 실전 모의고사 문제는 꼭 보시길 바래요. 그 2기랑 3기에서 이제 그 정해진 모의고사 횟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지 못한 문제 중에서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제가 추가로 보통은 더 드리거든요. 근데 새로운 거 전혀 없어요. 새로운 거 없고 했던 건데 정식 모의고사로 안 써봤던 거 이런 것들 드리는 거니까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이널 특강은 요거는 옵션이에요.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2016년도에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부터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정규 순환까지 다 끝나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에서 그냥 전범위를 제가 훑어드려요. 그 여러분들 그냥 오셔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기 책 가지고 오셔도 되고 그냥 노동 가능부터 부당 노동행위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면 이제 생동차생이셔서 좀 더 이제 강약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고 싶다 하면 오시고요. 그냥 혼자 그 마무리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면 굳이 안 오셔도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입니다. 선택상. 근데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강조드려요. 꼭 뭐 제가 무슨 문제를 냈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때 시기가 겹치면 제가 6월 변모뿐만 아니라 8월 달에 변시 모의 시험 쟁점 뭐 나오는지까지 고려해가지고 제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정도 OT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바로 진도 나가죠.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지랑 실사판 자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판례 자료 하나 드렸죠. 요거는 제가 해설까지 다 하고 실사판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제가 이게 시작하기 전에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카페 답변이 좀 밀렸거든요. 한 5일치인가 밀렸는데 그거 오늘 가서 좀 상당 부분 하고 만약에 늦어도 제가 내일까지는 다 드릴게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 답변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3기 시작이 되면서 이제 곧 7월로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2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눈이 되게 이렇게 초롱초롱 하셨는데 이제 3기 때 이제 2달 사이에 좀 많은 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스스로가 되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니면 너무 다행이고 아니면 다행인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에 주는 거대한 압박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보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1년 동안 계속 이제 많은 거를 희생하고 감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왔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느끼시는 불안감이나 이런 거는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아마 전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절대 해소가 안 됩니다. 더 커질 거예요. 더 커지고 더 막 이제 한 번씩 뭐라고 해야 되지? 몸 컨디션 안 좋을 땐 더 심해지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잘 버티셔야 돼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약간 독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근데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게 세게 오는 경우가 있고 약하게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거에 이제 눌리셔가지고 지지 마세요. 그래서 내년이면 좀 괜찮겠지. 올해는 내가 좀 포기하고 내년이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년은 그냥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올해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기 종강할 땐가? 그때 동차반에서 OT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다 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거 다 외울 수도 없고 저라고 뭐 완벽하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전날 당일에
빨리 그냥 한 바퀴 돌아갖고 그 단기 기억으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단기 기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단기 기억이 1년 뒤에 있겠냐고요. 그 새로 만들어야지. 이거 그 3년차 이상, 4년차 이상 공부하신 분들 절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이게 1년 지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똑같아요. 1년 공부하나 2년 공부하나 그냥 그 딱 1년 그 기간 똑같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근데 생각보다 시간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솔직히 한 30일 깨지면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50일 정도 선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고 법 과목은요. 중요한 데서 나와요. 중요한 데서. 막 진짜 이상한 거 막 나오잖아요. 나만 이상할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애들은 오히려 되게 감사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의외로 그런 데서는 변별력이 없어요. 내가 잘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그 다 예상하시는 쟁점 나왔잖아요. 제 매각 기록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전직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시용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저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근데 뭐 다 중요하다고 하나요? 근데 다음 주에 분명히 이제 저기 총평 나가고 제가 해설 나가고 성적표 못 가면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세요. 그럼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네, 쟁점이 그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똑같이 안 외워도 돼요. 똑같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키워드가 물론 키워드는 가급적 정확히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 이건 똑같이 외우시라고 사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판례를 오해하세요. 오해해서 잘못 쓰시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똑같이 쓰시고 요거대로 하시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그렇게까지 완전히 판례 복붙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논리만 맞으면 돼요. 논리만.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판례 외울 때도 아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되나 이거 완전 조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외워야 되냐?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만 정확히 알면 돼요. 그 판단 기준에서 판단 요소 7개인데 거기서 한 2개 빠진다고 해서 마이너스 2점 이렇게 실제 안 합니다. 그래서 암기에 대한 부담을 조금 이렇게 하시고요. 암기에 대해서 많이 압박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전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사례 딱 보고 이거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그 사례에서 이게 쟁점이고 여기서는 이거 논증 확실하게 그럼 이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면 시험장에서 만약에 그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초인자 개념이 있으십니다. 오늘도 괜찮지 않았습니까? 아닌가? 아무튼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괜찮아요. 제가 이거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우리 힘차게 해설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볼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첫 주차는라서 너무 어렵게는 안 드렸고요. 그냥 전형적인 걸로 이렇게 드렸는데 2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좀 빡빡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는 좀 현실 난이도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1문 볼게요. 자, 1-1문. 자, 제가 그렇게 강조해드렸고, 설명도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다 준비를 하셨던 매각 기록은 반환 약정 나왔죠? 그 사실관계 그대로이고요. 요거 토대로 해서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얘는 우리가 2기 때 그 연수입 반환 약정이랑 소정금액 반환 약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일반론 쓰시기가 좀 괜찮았을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래서 논점 보죠. 자, 질문을 보니까 반환 청구가 타당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의 당보와 관련하여 뭐가 문제되죠? 어떤 점에서 문제됩니까? 지금 뭔가 반환 약정을 체결을 했는데 이 반환 약정에 필수 요소가 몇 개 들어갔어요? 2개. 특히 뭐가 들어갔죠? 8개월의 의무재직 기간이 들어가서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8개월 동안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리고 이거 위반하면 특히 뭐예요? 자녀 기간별로 월할 계산을 해서 반납한다라는 매각 기록은 반환 약정이 있어서 문제된다. 특히 어떤 점에서 문제돼요? 얘가 근로기준법 몇 조? 20조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효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요 정도 키워드 제시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에 해당하는가? 여기까지. 그래서 이 반환 약정이 이런 점에서 효력이 문제된다는 거. 요 포인트만 딱 들어가면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거 제가 해설지 구성해 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근데 보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검토를 해놨냐면요. 매각 기록금 자체는 사실 법리도 그렇고 포섭도 그렇고 할 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20조 위반 여부 해서 이 반환약정의 효력 검토하려면은 판례가 봤을 때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에 해당하는지, 특히나 이제 매각이로금 반환약정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로금의 법적 성격도 어쨌든 간에 이 효력, 반환약정의 효력을 따질 때 판례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이게 무효인 반환약정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 제가 뒤에 소정금액 반환약정인지 임금 반환약정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여기다가 좀 더 키워드로 제시해줘도 괜찮아요. 특히 이게 뭐 임금 반환약정에 해당하는지 무효인 반환약정에 해당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최근 판례 법리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좀 잘 꾸며서 쓰기가 힘드시면은 여기까지만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들어가서 문제인 거예요. 요거 두 가지가 들어가서 20조 위반과 관련해서 반환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된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포인트 됐죠? 자, 넘어가시고 로마자 2번. 이제 바로 나올 것 같죠? 로마자 2번은 누구 자리입니까? 의 자리. 그래서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20조 쓰시는데 뭐 민법 39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넣으셔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뭐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0조 기본 내용 일단 소개해 주시고, 얘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취지가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필수. 여기까지는 필수고요. 여기서 뭐 위반의 효과 이런 거 생각나시면 쓰시고 아니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위반의 효과 이런 거는 크리티컬한 건 아니에요. 쓰면 좋은 거. 됐죠? 이 정도까지 쓰고요. 자, 이제 로마자 3번에 이제 뭐 모아서 씁니까? 반환약정의 효력과 관련한 판례 법리를 모아서 쓸게요. 반환약정. 근데 이 반환약정의 필수 요소는 의무재직 기간, 그리고 위반했을 때 일정 금액 반환. 그죠? 그리고 이 일정 금액 반환과 관련해서 우리 수험적으로 그러면 매각이로금까지 총 몇 개 공부하는 거예요? 4개. 소정금액, 임금, 연수비, 매각이로금.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쭉 쓰면 너무 많으니까 그룹을 3그룹으로 나눠요. 무효인 거, 판단했을 때 유효, 무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법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이미 판례 법리로 확립되어 있는 거 연수위 반환약정 법리 쓰시고, 이후에 이제 매각이로금 요거 쓰시고. 그럼 괜찮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외운 거 그대로 쓰면 좀 약간 좀 그래요. 제가 이게 배점이 이거 20점으로 드리기도 했고, 물론 우리는 이제 그걸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셨겠지만 이걸 약간 양적으로 줄여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설지 나갈 때도 그냥 목차, 정식 목차 안 잡고 그냥 넘버링 해가지고 막 썼어요. 왜냐면 얘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돋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아예 그냥 빼기에는 이거는 써야 돼요. 점수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줄여서 쓰세요, 최대한. 최대한 줄여서 쓰세요. 그래서 연수위 반환약정의 경우에는 약정의 필요성, 그 다음에 비용의 성질,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간이랑 반환금액 요거 고려해가지고 20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최대한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서. 그리고 이제 누구를 부각해 줍니까? 매각이로금 반환약정.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판단 기준 좀 쓰고 그래서 효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쓰면 되는데 사실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 그냥 들어가기 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조금 최근 판례가 이런 법리를 제시하여 주목된다 뭐 이러면서 제가 하나 넣은 거 있거든요. 그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약간 이제 꾸며서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그냥 판례만 쓰셔도 됩니다. 요거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냥 얘를 좀 부각해주고 싶은데 너무 분량이 안 나오니까 그냥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런 거지. 암기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 이해되시죠? 요 정도까지만 쓰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 그리고 바로 이제 포섭 들어갈게요. 얘가 이제 올 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올지는 사실은 미지수예요. 근데 이제 나오지 말란 법 없으니까 이제 푸는 거거든요. 왜냐면 설레가 있어서요. 당연히 4월 달에 나온 판례가 8월 달에 나온 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얘도 이제 법리 자체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올해 상반기에 나온 거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견법 직접 고용 의무 관련해가지고 걔랑 이제 요거 두 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이건 여러분들 요 정도는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설지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결과적으로 그래서 근로기준법 20조 취지에 반하는가? 약정의 효력이 있는가? 요거를 검토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실제 이제
판결문에서도 검토가 이제 살짝 되긴 했는데 무효인 반환약정인가? 이거요. 이거를 간단하게라도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쏘 마임 있잖아요. 무쏘 마임. 무쏘 아니고 마임도 아니다. 이거요. 왜냐면 얘네들은 무쏘 내지는 마임에 해당해버리면은 이거 굳이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니까. 그럼 반환 청구는 당연히 부당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검토를 해줬습니다. 일단 매각이로금이고 그 반환 대상이 6천만 원 자체를 토해내라 이게 아니라 월할 계산해서 토해내라고 한 거고, 그죠? 그리고 뭐 위약금 내지는 손백 예정 그 취지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무쏘는 아니고. 그다음 두 번째, 근로의 대가인가 매각이로금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으로 지급이 된 건가? 또 아니라는 취지로 제가 포섭을 했어요. 근데 가장 주된 근거는 뭐냐면 A회사 재원으로 A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게 아니라 이거 이제 그룹 차원에서 실제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매각 대금에서 나눠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나눠준 게 아니라 주주가 돈을 준 거예요. 주주가. 회사가 준 게 아니라 주주가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쏘도 아니고 마임도 아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필수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수비 반환약정에 대해서 터치를 해줄 수 있는가? 이건 제가 이제 해설지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했는데 해줄 여지는 있는데 연수비 반환약정 여러분들 유효해요? 무효해요? 효력이 있어요? 무효해요?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세모잖아요. 세모.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게 소탐대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탐대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만약에 쓴다면 연수비 반환약정 효력까지 막 이렇게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연수하는 과정에서 연수비를 지출한 것에 해당하지 않을까? 연수비 반환약정 문제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그냥 여러분들께서 한 줄, 두 줄 하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각이로금 반환약정이 효력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20조 입법 취지에 반하는가?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판단 요소를 제가 이제 세 가지로 그룹핑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그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매각이로금 반환약정 판단 기준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있긴 한데 일단 반환약정 자체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 먼저 보는 게 저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환약정을 왜 체결을 했는가 그 목적이나 경위를 일단 따집니다. 왜 체결한 것 같아요? 주식 매각 절차를 스무스하게 하려고. 기존 근로자 이탈 방지하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지금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그 반대 약간 좀 무마하고 그 주식 매각 절차를 조금 원활하게 하려고 한 것 같죠? 그죠? 그룹 차원에서.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급된 이 위로금, 매각 위로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법적 성격. 이것도 판단 기준 중에 하나 있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것도 여기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앞에서 이제 그 검토한 내용이니까 빼고 실제 판례에서도 봤는데 이거는 그 앞에 그 표를 보시면 1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1번에 A회사는 매각이로금 지급 배경에 관해서 주주 변경에 따라 그간 헌신해온 임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서 뭐 감사를 표하고 뭐 격려코자함 약간 이런 취지로 안내를 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거를 명확히 하고 이렇게 하고 줬죠. 요거는 일종의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공로금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실제로 보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징표를 통해서.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랑 연관이 있냐면 이거 근로의 대가로 준 거로 보기는 어렵다. 이거랑도 관련성이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 의무재직 기간의 설정 양상. 얼마 정도 설정했죠? 8개월. 8개월입니다. 깁니까? 짧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8개월로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죠? 왜 8개월로 한 것 같아요? 요 기간 동안 주식 매각 절차를 원활하게 조금 진행하기 위해서 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 기간 동안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대주주 변경됐고 A회사는 H그룹에 속하게 됐고 상호도 바뀌었어요. 요 절차를 다 하는데 필요한 기간이었던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급한 금원의 규모와 액수 6천만 원.
사실은 이제 이 6천만 원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쪼개가지고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별로 매각기록은 규모가 조금씩 달랐거든요. 기본급이랑 막 상여금 이렇게 상응하는 걸로 해서 근데 평균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씩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6천만 원 이렇게 딱 했는데 그냥 사실관계에서 불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시된 건 없기 때문에 6천만 원이 이게 너무 요 기간에 비해서 좀 적절하지 않다? 너무 과도하게 지급이 됐다? 특히 이제 반환이 월할 계산해서 반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간에 비해서 반환해야 될 규모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소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수의 반환협정 따질 때도 기간이랑 반환금액 적정성을 따지잖아요. 근데 그 반환금액 적정성을 따지려면 그 성결 문제로 반환협정 체결할 때 얼마를 줬는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천만 원, 그 다음에 이후에 월할 계산. 그러니까 이 기간이랑 받아내야 될 금액의 적정성, 요거 따지는 취지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근로기준법 20조 입법 취지에 딱히 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주시고 효력이 있다. 그러면 유효한 약정에 근거한 청구는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이제 해설지 보면서 체크는 해드릴 텐데 요거는 여러분들 웬만큼 좀 하셨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아예 검토를 안 하신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제 생각에는 피드백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제 그 사건 보고 그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요. 요거는 사실관계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요. 3페이지. 그래서 사안의 논점 보시면 제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에 해당하는지 효력이 문제된다. 요거 그대로 그 포인트 짚어드렸으니까 그거 체크해 주시고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굳이 안 봐도 되죠. 근데 로마자 3번에 그 양괄호 1번은 제가 그냥 판례만 쓰기가 좀 그래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득점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암기 부담 갖지 마세요. 넘어가고요. 사안 적용으로 갈게요. 자, 1번에 무효인 반환약정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20조를 위반한 약정에 해당하는지, 왜 이렇게 나누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무효인 반환약정과 관련해서 양괄호 1번은 소정금액 반환약정인지, 양괄호 2번은 임금 반환약정인지 이렇게 검토한 거고요. 그리고 양괄호 1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된 매각 위로금은 을 등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 근로의 대가로서 A회사 자체가 그 A회사에 재원해서 막 이렇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대주주가 준 겁니다. 주주가 주식 매각 대금에서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A회사는 매각 위로금 지급 시 이건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안내했고 실제 그것에 따라서 갑근세 이런 게 아니라 이제 22% 떼고 이제 지급했죠. 그거까지 여러분들 종합해서 얘는 임금 반환 약정은 아니다. 넘어가시고 자 2번. 근기법 20조를 위반한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서 제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거 나눠서 지금 설명해 드렸거든요.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반환약정을 체결하게 된 목적 내지는 경위에 해당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매각 위로금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각 위로금의 성격. 그래서 공로금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사실 제가 아까 앞에 표에서 동그라미 1번에 특히 해당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검토할 때 이제 요거 말고 부수적으로 공로금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얘가 이제 앞에서 검토했듯이 임금 뭐 그런 성격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서 같이 검토는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간이랑 이제 금액 특히나 이제 반환 금액 얘네들이 얼마나 이제 적절한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해봤을 때 이거는 20조 입법 취지를 반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효력이 있다. 요거니까 동그라미 1번이랑 2번 제가 매각 위로금 성격까지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의무 재직 기간 설정 양상과 그 다음에 위로금 같은 이제 금원의 규모 액수 요거 같이 이제 고려가 된 거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넘어가고 사안의 해결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젠스 포인트 보시죠. 로직과 포섭 포인트는 사실 특별한 거 없고요. 로직 자체는 얘만 그냥 뚝 빼서 바로 하기보다는 살짝이라도 이거 검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무효인 반환약정. 그 다음에 이제 포섭할 때 그 디테일 포인트는 제가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거 체크해 드린 거 있죠. 이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얘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포섭 그냥 절대 암기 부담 갖지 마시고요. 판단 기준 생각하시면서 논리 정리하시면 제가 충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잠깐 와보실래요? 1페이지. 그래서 사실관계 보실 때 제가 좀 묶어드리자면요.
물음 1에서 그 첫 번째 문단 있죠. 박스 위에. 요거 한 그룹. 그 다음에 박스 아래에 문단 한 그룹.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거 세 가지. 세 가지 포인트는 반환 약정을 체결하게 된 목적이나 경위를 판단할 때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 위 아래랑 4번이요. 박스 위 아래 그리고 4번. 사실관계.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얘네들은 반환 대상인 금전의 특히 법적 성격과 관련된 거. 공로금적인 성격인지 임금인지 요거 판단할 때 주로 쓰는 사실관계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 보시면 이제 매각이로금 6천만 원 이거는 반환 대상 금액의 규모 및 액수 뭐 요런 거. 그리고 그 양가로 2번에 보시면 8개월간 재직해야 된다는 거. 의무재직기간 설정 양상에 대한 직접 주요 사실, 근거 사실 하나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할 계산해서 반납해야 된다는 부분. 요 부분. 요것도 이제 반환 대상 금원, 규모 액수, 그 다음에 의무재직기간 설정 양상, 요거 관련된 거 이제 판단하는 근거 사실 될 수 있는 거. 요거 다 이제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쉽죠. 그렇게 복잡한 법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요 정도 제가 요거 피드백 드리고요. 물음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잘 쓰셨나요? 왠지 이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열심히 외우셨을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언제 나올지 궁금하시죠? 자, 볼게요. 물음이. 자, 질문을 보시면 A 회사의 항변을 고려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청구가 타당한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제가 이 문제는 그 옆에 그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A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전제한다라고 드렸죠. 요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배점이나 다른 이제 간접적으로 제시된 사실에 대한 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이게 그 노사합의 효력이란 추가임금 청구 신해칭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 메인 쟁점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막 50점짜리로 나오고 그러면은 그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이거 문제 상황 자체를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요 정기상여금만 문제가 되는데 이 정기상여금은 누가 봐도 통상임금인 거. 걔네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고 자 바로 갈게요. 지금 회사가 주장을 하는 게 두 가지 점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보면 두 번째 문단에 그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정기상여금을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됐다. 그러니까 노사합의가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취지이고요.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무슨 항변을 하죠? 신의측 항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가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 회사의 항변대로 쟁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뭐 하기로? 그쵸.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뭘 했다? 노사합의를 했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있다면 청구는 배척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텐데 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청구가 뭐에 반하는지 신의 측에 반하는지 추가임금 청구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괜찮죠? 넘어갈까요? 자, 로마자 2번. 뭐 쓸까요?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 기준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써도 되거든요. 근데 짧게 쓰실 자신 없지 않으세요? 그죠?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아니, 왜냐하면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뭐 한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한 3분의 1페이지 안에서 끊으면 참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이게 가점을 얻으려다가 그 메인을 놓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노사합의 효력으로 가시면 됩니다. 노사합의 효력. 중간에 멈출 수가 없으니까. 저도 경험이 있답니다. 자, 노사합의 효력. 자, 노사합의 효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에 추가임금 청구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 어떻게 보죠? 근로기준법은 뭐 몇 조 하면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 이렇게 그 명시적인 규정 자체를 두고 있는 거 아닌데 근로기준법 자체는 통상임금 제도 정하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애를 뭐 하기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는 거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뭐다? 무효. 근데 특히 무엇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15조 1항에 따라 무효, 2항에 따라 나머지는 근로기준법이 보충.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그 경험적으로 보자면 이거 이제 문제를 드리면 다양하게 나와요. 이 조문이 막 43조를 위반했다, 뭐 15조를 위반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정확히는 그냥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15조에 따라서 무효가 되고 15조 1항에 따라서 무효, 2항에 따라서 나머지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43조 위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자, 추가임금 청구. 이거 목차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원칙, 예외 이렇게 갈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추가임금 청구 가능하고,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신의 측 위반 아니라고 보죠. 만약에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해버리면 강행법규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의 측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의 측이 적용이 가능하죠. 신의 측 적용 가능하죠? 그죠? 적용되는 요건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적용되는 요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그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쪼개서 보면 총 4가지였죠. 요거 여러분들 똑같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이해만 해볼게요. 얘는 이제 문제되는 금원이 특히 어떤 케이스에? 정기상여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특히 2013년도 요 판결 나오기 이전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렇다 할 확립된 뭐가 없었을 때, 아, 우리끼리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뭐 해야 됩니까? 오인해야 돼요. 아, 우리끼리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단체협약 체결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빼고 대신 임금, 기본급, 뭐 다른 거 정기상여금 이런 거 확 올리자. 그러니까 제외하기로 하고 뭐 한 거예요? 임금 수준을 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외를 하기로 하고 임금 수준을 정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포함된다고 했으면 그만큼 안 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어차피 받아갈 거 다 받아가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나중에 추가임금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회사 이제 지출해야 될 규모가 너무 크니까 어때요? 너무 중대한 이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든지, 아니면 이제 나가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가는,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해 한번 해보세요.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 특히. 요게 아마 그 경험상 현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처음에 이제 가브로토테 판결에서 이제 제시하고 이렇게 많은 비판이 있었죠.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자꾸 이제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무조건 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신의 측 항변을 하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죠. 최근 판례가. 그러면서 이제 기본 법리가 뭡니까? 근로기준법은 회사를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근로자. 그다음에 두 번째 논거가 뭐예요? 어차피 소송당하는 것도 크게 보면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인데, 그거를 왜 자꾸 근로자들한테 전가하는가? 그래서 신의 측 적용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작년 연말에 나온 판례죠. 특히 뭐예요? 회사가 이거 소송 당하는 당시에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특히나 이제 경영진들이 사전에 이제 미리 다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일시적인 그런 경영 악화이고, 향후 뭐가 있다면, 극복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신의 측 쉽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필수고요. 나머지 뭐 신의 측 판단 범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꼭 안 쓰셔도 됩니다. 엄청 중요한 판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낸 이유가 요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랑 이것 때문에 낸 거예요. 이 판례. 이거 갖고 이제 논증하시라고 드린 거기 때문에 요거 그냥 피드백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사안 적용 한번 하러 갈까요? 적용.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포섭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쟁점을 2개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회사의 뭐
항변. 보통 이제 소송 과정에서 그렇게 항변하니까 항변, 쟁점, 저거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합의가 효력이 있는가, 추가임금 청구가 타당한가. 일단 이렇게 구조 잡으시고요. 요거는 판례 물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그냥 포섭하시면 됩니다. 무효잖아요, 무효. 그리고 근로기준법 15조 1항, 2항 그냥 그대로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괜찮죠? 자, 이 부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얘 한번 볼게요. 얘 제가 앞에서 원칙이랑 예외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원칙, 예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혜칙 적용 안 되잖아요. 추가임금 청구 가능한데, 자, 예외적으로 시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예외적으로 시혜칙 적용할 수 있는 1번, 2번, 3번, 4번 요건 몇 개? 4개. 중에 특히 뭐가 문제돼요? 정기상여금 맞고, 잘못 알고,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임금 수준 정하고 나와 있죠. 얘네들은 보통 문제가 안 돼요. 주거든요, 문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 몇 번이 문제인 거예요?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그렇게 해서 회사가 그렇게 어려워지는가 이해되시죠? 특히 어떤 측면에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꾸밀 때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야 돼요. 그 임금채권 소멸시 완성 여부 고려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회사가 금액 지출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그거 처음에 이제 다 고려를 해서 만들려니까 문제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빼고 그냥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요것만 넣었거든요. 근데 쉬워요. 일시적인 경영상 악화가 있는데 예견 가능한 것 같죠?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무슨 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리스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뭐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극복 가능성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쉽게 시혜책 적용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논거를 하나 더 넣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제일 앞으로 빼긴 했는데 기본 전제로 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요거 이전에 기본적으로 판례가 이 시혜책 적용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한다라고 보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논거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3가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거 하나랑 요거 2가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시혜책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임금 청구는 가능하다. 괜찮으시죠? 결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출제 의도가 뭐냐면요. 나올 수 있다 사료가 돼요. 물론 이제 오늘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신 6개 중에서 제일 약하긴 해요. 제일 약하긴 한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판례 법리도 어느 정도 숙성이 좀 됐고. 그래서 이거는 잘 준비해 주시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 잘 챙기실 것 같고 이거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시고요. 시혜책 적용이 이제 되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 판례 법리 구조, 내용, 그리고 요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요거 정도 여러분들께서 그 피드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5페이지. 사안의 논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로마자 2번이랑 로마자 3번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별도로 안 봐드려도 되죠. 지금 방금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로마자 4번에 사안 적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사합의 효력, 그 다음에 추가임금 청구의 당부 나눠서 이렇게 검토하는 점이랑 그 다음에 특히 추가임금 청구의 당부와 관련해서 양과로 1번이랑 2번의 관계는 원칙 예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시혜책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임금 줘야 된다. 먼저 짚어주고 근데 양가로 2번에 자 특히나 여기서 또 제가 넘버링을 했죠.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 왜 이렇게 했냐면 동그라미 1, 2, 3, 4 요건 중에서 특히 뭐가 문제된다는 점? 4번이 문제된다. 그러면 4번이 인정되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자. 이렇게 하려고 그 문단 구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꼭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바로 4번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한번 훑고 여기서 이게 특히 문제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가로 2번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1번이랑 2번 강조해드렸죠.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1번 우리 판례는 신의칙 좀 엄격하게 보고 특히나 일시적인 경영학과 있다고 하더라도 예견 가능성, 극복 가능성 있으니까 괜찮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요. 양가로 3번. 그래서 따라서 단체 협약은 무효이고 신의칙 적용 부정되니까 추가임금 청구는 타당하다. 됐죠?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고요. 수진스 포인트 보시면요. 문제 상황을 분명히 이해해 주세요. 특히 뭐가 문제된다? 정기상여금이요. 통사임금성이 소장근로 대가인데 정일고 아주 빵빵하고 조건 같은 것도 안 붙어있고 막 그런 정기상여금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얘는 이런 추가임금 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2013년도 12월에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단체협약 체결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막 이렇게 임금 같은 거를 지급을 해오다가 나중에서야 아 얘네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집단소송할 때 보통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막 신문기사 뜨고 하는 건 다 그 이전에 한 것들이 보통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 상황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출제된 다음에 이제 쟁점이랑 논증을 해야 될 포인트 지금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쟁점은 여기 앞에 1번, 2번. 근데 특히 여러분들 문제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1, 2, 3, 4 중에서 몇 번? 4번입니다. 1, 2, 3, 4 중에서 4번. 4번 논증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원래는 이제 전형적으로 여기까지만 공부하셔도 괜찮은데 작년 연말에 이제 일시적인 경영학과까지 이왕 보시는 거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소스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거 때문에 문제 낸 거니까 좀 잘 준비해 주세요. 잘 준비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자, 2문 갈게요. 제가 인사 징계 파트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특히 인사 파트에서는 전지익이 제일 유력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심플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럼 나오면 뭐가 나올 것인가. 근데 둘 다 사실 쉬워요. 쉬워가지고 제가 사실 이제 하나만 드릴까 하다가 그냥 이번 푸는 거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풀자 해서 제가 을을 넣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거 문제 하나 풀면은 다 풀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 봅시다. 갑과 을은 이 사건 발령이 효력이 없다 주장한다. 주장의 정당성을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일단 갑부터 볼게요. 이 사건 발령은 전직이라고 안 줬죠. 배치 전환이라고 안 줬어요. 그 사례 루트로 풀어봤던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 확인했던 그 문제 기억나시죠? 2기 때 봤습니다. 이거 변모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는 이 사건 배치 전환 뭐 이러면서 아예 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일부러 지웠어요. 그거 지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짚을게요. 자, 갑에 대해서 이 사건 발령은 구체적으로 뭐에 해당합니까? 법적 성격을 규명을 해봅시다. 무엇을 바꿨어요? 근무 형태 바꿨으니까 이제는 크게 보면은 직무 내용을 변경하는 무엇에 해당한다? 전직에 해당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뭘 바꿨죠? 직무 내용 바꿨으니까 직무 내용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약정이 을이랑 다르게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묵시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도 없으니까 얘는 그냥 약정이 없는 걸로 봅시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죠? 자, 전직은 바꾸는 건데 뭘 바꿨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바꾼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약정이 있는지 있다면 있다는 거에 대한 루트가 있고 없는 건 없는 루트가 있잖아요. 지금 그거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얘는 없으니까 없는 경우에 전직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근거, 법적 근거 그리고 행사할 수 있다면 특히 몇 조? 23조 1항 정당성 판단해야 되죠. 필요성, 특히 통감현, 그죠? 불이익, 형량해야 되는 거. 요 정도 키워드 제시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 갈게요. 자, 을은 뭘 바꿨죠? 을에 대한 이 사건 발령은 무엇을 변경했습니까? 근무, 장소를 변경한 전직에 해당한다. 그죠? 그리고 근무 장소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는데 뭐가 있죠?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 같은 그 전형적인 사안이죠. 그래서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의 동의 없이, 을의 동의 없이 전직 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꼭 이렇게 쟁점 안 쪼개셔도 괜찮고요. 근무 장소 변경과 관련한 전직이기 때문에 근무 장소를 구미시 공장으로 한정하는 묵시적 약정이 성립한 것인지 문제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서 주인공은 얘니까. 양가루 그 첫 번째 갑도 똑같아요. 얘가 아니라 얘가 주인공이죠. 얘네들이 확실하게 나오면 사실 얘네들은 빼도 괜찮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안 써도 괜찮아요. 논점이.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전직은 열심히 외우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열심히 외운 대로 한번 써볼까요? 자, 로마자 2번은 저도 외워왔어요. 한 10년 전부터 외웠던 것 같습니다. 자, 로마자 2번. 누구 쓸까요? 뭘 쓸까요? 전직. 전직의 의. 쓰시죠. 직을 바꾸는 것이다. 근데 직은 이제 직무 내용 또는 근무지. 이 정도 하고, 이제 목차를 어떻게 잡을까요? 제가 이제 해설지는 법리 먼저 쫙 쓰고 포섭에서 갑을 나눠갖고 있거든요. 근데 뭐 갑 먼저 하고 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데 그냥 해설지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로마자 3번, 로마자 4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에 관련된 법리, 얘에 관련된 법리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직무 내용 또는 근무지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얘는 있는 경우. 그래서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전직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이번 누구예요? 정당성. 이렇게. 그리고 이 근거는 이거 여러분들 포괄적 합의설 관련해가지고 판례 중심으로만 써주시면 되고요. 문학, 판검 이렇게 길게 쓰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견은 있는데 판례는 이렇다라는 취지로 인사권 전 사용자의 고유 권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의 상당한 재량 이 부분 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4줄, 5줄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성 가야 되겠죠? 이 정당성을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당성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답안지 막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전직을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23조 1항을 많이 빼먹으세요. 업무상 필요성이랑 막 통과명 이런 거 되게 잘 쓰시거든요. 인원 배치 변경 필요성부터 막 되게 잘 쓰시는데 알맹이를 빼먹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잘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전직 명예권이 있고 이걸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3조 1항에 의한 무슨 제한을 받는다? 정당성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이 정당성 제한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를 구체적으로 형량한다. 요 흐름. 필불협. 그래서 여기까지 개관입니다. 이 흐름 보이시죠? 23조 1항 정당성 형량. 근데 이 특히 형량을 할 때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다. 요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뚝 떼놓고 요거를 되게 열심히 쓰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취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요거 들어가고 요거 개관해주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다. 요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인원 배치 변경 필요성, 선택의 합리성, 여기에 질, 인화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넘어가고 이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적다,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요 정도 전직 명령에 따라서 통상 감수해야 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가 아닌가. 그거 통관형. 그리고 이거 협의는 여러분들 요건이 아니라 요소죠. 참작하는 정도. 근데 여기에 이제 요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러한 인사권 행사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죠? 뭐 권리 남용이거나 그렇게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표현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반의 효과. 뭐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빼셔도 상관없고. 쓰면 가점 사항입니다. 위반의 효과. 근데 뭐 가급적이면 이제 한 줄이라도 쓰실 수 있으면 쓰시죠. 근데 이제 너무 그 부각해서 쓰시지는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경우 갑니다.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정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쨌든 약정이 있으며 그 약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왜냐면 그 약정한 부분을 변경하는 거는 근로계약상 아주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약정에는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 묵시적인 거. 됐죠? 처음 보신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저기 3기는 6번밖에 안 해요, 여러분. 6번밖에 안 하니까 잘 버텨봅시다. 오늘도 거의 첫 번째 실은 거의 다 끝나가요. 자, 3번, 4번, 5번, 자, 6번 봅시다. 자, 6번. 목차를 제가 이제 사안 적용입니다. 갑에 대한 이 사건 발령의 효력, 을에 대한 이 사건 발령의 효력 이렇게 나누시고요. 갑이랑 을이랑 나눠가지고 논증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갑.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앞에서 갑에 대한 이 사건 발령은 직무 내용을 바꾸는 전직이다 라고 짚어줬으면 여기서 안 짚어주셔도 돼요. 근데 앞에서 안 짚어주셨으면 여기서 간단하게라도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무 내용 변경이다. 근데 직무 내용 변경인 거를 먼저 짚어준 이유가 뭐예요? 그 직무 내용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없다는 걸 전제로 이후의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이니까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 2줄 정도? 안 해주셔도 대세에는 지장은 없는데 조금 이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정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전직 명령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정당한지 이렇게 가시면 되고 할 수 있다. 취업규칙 같은데 명시적인 규정이 있든 없든 할 수 있다. 포괄적 합의설, 판례 입장. 근데 무슨 제한 받는다? 정당성 제한 받는다. 뭐랑 형량하죠? 필요성, 불이익 형량하고 그 다음에 협의 절차 거쳤는지 여부 고려하고. 자, 필요성.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 선택의 합리성. 있어요? 배치 변경의 필요성. 여기 사실관계 보면은 C회사의 작업 공정상 구미시 공장의 품질검사원 중에 3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랑 상주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었대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뭔가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 기존에 있던 인력을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 자체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없어도 지금 보니까 지금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뭐 검사 진행 속도 느리고 검사 결과를 현장에 늦게 전달해서 현장에서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가 있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배치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장에서 협동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을 자꾸 늦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의 효율도 안 나고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끼리 막 되게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보니까 스스로도 인정을 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일을 좀 대충 한 건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한 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묵시적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이제 배치 변경의 필요성 여기도 올 수 있죠. 왜냐면 이 근로자를 좀 이렇게 바꿀 필요성이 있잖아요. 서로 이제 사이가 좀 좋고 뭐 엄청 좋을 필요는 없는데 나쁘지 않아야 이제 일이 되는데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선택의 합리성도 이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죠. 이 근로자가 좀 잘못했잖아요. 과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뭘로 뺐다? 교대제 근무에서 상주 근무, 주간 근무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게 이제 이 판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해서 배치 변경 필요성이나 선택의 합리성에 관해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고 이제 요게 실제로 적용된 그 리딩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업무상 필요성 요거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또 제시된 사실관계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가 입는 어쨌든 불이익 자체가 존재는 하죠. 근데 이게 통상 감수해야 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나? 요거 좀 따지는 게 또 중요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이제 어쨌든 업무가 기본적으로 생산직 업무여서 뭐 전체적으로 비슷할 수는 있는데 근무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그 추가적으로 좀 습득하거나 뭔가 적응해야 되는 업무상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야간 근무 이런 거를 좀 안 하다 보니까 금액도 조금 줄고 이런 불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저한가 통상 감수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세요. 요거. 그리고 협의. 세 차례 면담을 실시하겠다. 요건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면담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 검토가 됐냐면 이게 외형적으로 면담인데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쌍방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 방침 같은 거 전달한 거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이렇게 그 다툴 소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논증하시면 됩니다. 세 차례의 면담을 실시했으니까 이거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세 차례 면담 실시했다. 그러면 협의 거친 것 같다. 그냥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결론. 갑에 대한 이 사건 발령은요, 여러분들 23조 1항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을로 넘어갑니다. 자, 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발령이 뭘 정했죠? 뭘 변경했죠? 근무 장소를 구미시 공장에서 지금 딴 데로 보낸 거죠. 수원시 공장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무 장소를 어디로 한정하는? 구미시 공장으로 한정하는 명시적인 약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한 것인지 문제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전형적인 사실관계 나와 있죠? 그죠? 저기 구미시 연구가 있고 출퇴근이 가능한 출퇴근 전제로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따라서 얘는 이제 그 다음에 논리가 심플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단순 면담만 실시했지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얘는 효력이 없죠. 그래서 을의 주장은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문제 가지고 그 전직에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사안의 논점, 갑 나와 있고 을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출제 가능성이 큰 거는 갑입니다. 갑이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갑은 특히 25점짜리 단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 전직의 의 넘기시고 로마자 3번 넘기고 로마자 4번, 5번 이거 제가 굳이 따로 첨언 안 해드려도 되죠? 넘어갑니다. 자, 로마자 6번 사안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에 대한 이 사건 명령의 효력, 그래서 전직 명령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전직 명령의 정당성 여부 이렇게 나와 있죠? 특히나 여기서 포서 포인트는 전직 명령의 정당성 여부인데 23조 1항 일단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1번 해서 배치 변경의 필요성, 선택의 합리성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 복습하실 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왠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요거 제가 이제 그 사실관계 제시된 데서 이제 근거 다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불이익이 있긴 있어요. 적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러한 전직 명령으로 인해서 통상 감수해야 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났는가?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동그라미 3번 요 부분 체크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두었는데 그 시회사의 작업 공정상 품질검사원 중 3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랑 상주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면 야간 근무 등을 하지 않는 상주 근무의 성격에 따라서 갑의 급여가 기존의 교대제 근무할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통상 감수해야 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근로자 선택, 이 갑의 변경에 따른 그 선택 있죠. 그 합리성이 또 부정될 만한 특별한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급여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발령, 그 전직 명령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반가로 3번. 요거는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드렸죠? 세 차례 면담을 실시한 점, 협의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자, 넘어가시고 을에 대한 이 사건 명령의 효력 이건 간단하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내려오셔서 수진스 포인트 보세요. 출제 가능한 쟁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직무 내용 또는 근무 장소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다 나올 수 있는데 다 풀어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논리를 그 쟁점 잡을 때 이게 타고 들어가는 거 방금 전에 우리 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끌고 가야 될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바꿨는가? 바꾼 거에 대한 약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해되시죠?
근데 그 있으면은 있는 것에 대한 루트, 없으면 없는 것에 대한 루트. 이거 이해되시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동의, 없으면은 정당성 판단. 됐죠? 그거 꼭 생각하세요. 그 문제니까 그 문제. 근데 또 너무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 막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논점 이탈을 좀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고 강조를 드리고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24분이니까요. 인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첫 시간이니까 1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